that says you may not take interest in politics, but politics will take interest in you. So the same applies to AI many times over.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끝까지 한번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제목이 능력 과잉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가 5월 달에 AI 뉴스를 과잉 섭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야 좀 소화가 되어 보이는 개념이나 용어들이 있어서 오늘은 capability overhang이라는 용어를 재방문해가지고 그 의미를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용어가 처음 나왔던 거 제가 본 것은 2024년 11월 12일 즈음이었었는데요. 뭔가 모델의 능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로우 행잉 프루트, 낮은 과일들이 좀 있을 것이다. 오버행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게 약간 첨화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경제에서는 이거를 잉여, 재고 뭐 이런 뉘앙스를 쓰는데 들어보신 용어일까요? 자동차에서 네. 오버행이라는 단어는 범퍼 끝에서 이 타이어 시작하는 부분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거든요. 뭔가 본체 대비 이렇게 돌출된 부분. 아마 여기서 capability 오버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능력 과다 이런 거는 원래 필요한 만큼보다 항상 무언가 더 남아있다 뭐 이런 걸 의도했나 보네요. 그러게요. 능력이 과잉으로 남아돌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모델의 능력을 충분히 제품화해서 끌어쓰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다시 보인 게 이게 아마 5월 달에 빌드 행사 직후였던 것 같은데요. 예. 케빈 스캇이 지금도 CTO인가요? 네, MS의 CTO 여전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대담 제목이 프로그래밍의 미래, AI 에이전트, 그리고 에이전틱 웹이라고 빌드해서 강조를 좀 했었는데, 여기 보면 모델의 추론 능력이 실제로 우리가 제품에서 모델을 사용하는 수준보다 조금 앞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최근에 역량 과잉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역량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업계 전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화두라고 케빈 스캇이 다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모델의 어떤 능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초월해 있다. 모델이 후져서 뭘 못하겠다라는 것보다 끌어쓸 방법을 더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능력 과잉 현상이란 모델 자체의 추론 생성 능력이 현재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실제로 노출을 적용하고 있는 수준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모델의 잠재력은 이미 충분히 향상되어 있지만 프로덕트에서는 여러 가지 뭐 메모리, 에이전트 런타임, 외부 연동 등의 제약으로 아직 그 능력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갭을 줄이는 게 PM의 역량일 수도 있고 회사의 역량일 수도 있다. 뭐. 그래서 PM 얘기하니까 또 이분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마이크 크리거죠. 엔트로픽의 CPO죠. 치프 프로덕트 오피스. 각각의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해당 영상과 번역 전문을 다 올려놓긴 했습니다. 네. 90% of your code roughly is written by AI now. The team that works in the most 예, 순식간에 무서운 얘기 나왔죠. 클로드 코드 만드는데 90%는 클로드 코드가 짠다 뭐. 근데 그 안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오버행이 다시 나왔죠. 그래서 금융회사 데모를 진행하면서 고객들이 눈이 반짝이는 상황이 있었대요. 그때 오케이 싶었다고 했는데 엔스로픽은 이것을 오버행이라고 부르는데 모델과 제품이 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사이의 격차, 즉 오버행이 현재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품의 역할이 여전히 매우 강력하고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영상에서 작년에 이 영상을 언급해줘서 또 찾아봤어요. 11월 달에 있었던 서라고가 이제 오픈의 케빈의 엔트로픽의 마이크 크리거를 초청해서 대담을 하는 거가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이때 케빈 웨일은 막 이렇게 오픈 AI의 영업 비밀스러울 수도 있는 것 같은 걸 막 선뜻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재밌는 세션이었는데요. 이때는 오버행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그런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 좀 들어있어서 모델이 이미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잠재력이 있는데 실제 제품에서는 그만큼 빠르게 전면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러 표현을 통해 짚고 있다. 네. 이제 그 요약이죠. 이 사람들도 이 모델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어서 어떻게 제품이 될지 모르는 약간 연금술하듯이 쓰는 현재의 그 추이 같은 것들을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이 단일 모델로 존재할 때 능력보다 이 모델들을 가지고 연결해서 무언가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조합한 거를 제품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AI 그렇죠. 프로덕트라고 부르고 있죠. 그
AI 프로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 프로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쵸. 그거를 지금 탑 랩에서 또는 탑 회사들이 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프로액티비티, 선제성이라는 표현도 요새 눈에 밟히는 표현이에요. 모델이 선제적으로 뭔가를 제안하는 것 쪽으로 가는. 근데 요거는 네. 다음으로 한번 미뤄보겠습니다. 방금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오버행을 극복하는 방법일 수 있는 게 에이전트인 거죠. 요게 오늘 새벽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저 엔스로픽에서 이거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발표한 멀티 에이전트 연구 시스템 구축기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익숙한 다이어그램들인데 최근에 클로드 리서치 도구를 만들었느냐. 이게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 리드 에이전트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사이테이션 서브 에이전트가 있고 서치 서브 에이전트가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고서를 만드는데 에이전틱하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개발 경험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풀어주는 글입니다. 정선님께서 강조하고 싶어 주신 것처럼 이게 제품인 거죠. 근데 비단 리서치 도구에만 이런 방법이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런 구조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게 AI 시대의 새로운 제품이에요. 다이어그램이 무언가 새로운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전통적인 제품 설계하는 아키텍처 구조랑 뭐 그렇게 다르진 않죠. 에이전트도 오버행을 극복하는 방법일 수 있지만 PM도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네. 거를 마이클 크리거의 얘기에서 좀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전통적인 모바일 제품의 프로덕트 매니저가 아닌 AI 제품을 만드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사실 AI PM의 롤이 과거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PM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죠. AI 회사의 PM은 그 역할이 재정이 돼야 된다. 그런 네. 메시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코드의 대부분이 AI에 의해 작성된다는 알게 되면서 프로덕트 개발은 어떻게 바뀌었나? 보통은 PM이 이걸 만들자 하면 엔지니어가 만들고 출시하는 방식이었는데 혹시 이제는 좀 달라지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전히 역할은 좀 비슷하지만 좋은 변화가 생겼다.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싶은 PM이나 디자이너가 클로드와 아티팩트 기능을 사용해서 실제 작동하는 데모를 직접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말로 이런 거다 또는 장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을 실제 결과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아마도 가장 큰 역할 변화일 것이다. 프로토타이핑이 코드와 디자인의 결합을 통해 과정의 더 이른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거를 개발자 의존 없이 PM이 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제품의 상을 바로 이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전히 엔지니어의 사고가 필요는 하다. AI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고 백엔드, 프론트 사이에 변경사항을 어떻게 구조화할지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전문적인 기술인데 그래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병목 현상이 병합 대결.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많은 플리케나 AI에 의한 제안들이나 변경사항을 되게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할 수 있으니 병합이 대결이 이제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길어진다. 그래서 다른 병목이 생겼다. 그리고 상위 단계의 병목은 의사결정과 팀 조율, 교통 통제, 출시 전략 수립, 뭐 이런 거 의미심장한 앞서 나가는 데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지만 금방 퍼질 것 같다라는 느낌의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교통 통제라는 게 아마 트래픽 컨트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사람이 다 읽어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풀 리퀘스트 같은 거를 클로드 등의 AI들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검토하고 리뷰하고 하는 것들이 좀 다른 양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보다 이제 더 깊은 얘기가 후반에 나오거든요.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에 대한 PM 역할의 재정의 부분을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감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 오버행을 의 갭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보면 AI 시대에 AI 제품을 만드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AI 제품 자체도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제품 만드는 방식조차도 다 바뀌어가고 있다. 저도 그 아주 전통적인 부분에서 가장 최신의 부분까지의 스펙트럼을 현업에서 다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협업하는 회사들은 아직은 전통적인 그런 프로세스에서 있는 경우가 이 반대편 끝은 한 명의 엔지니어가 과거에는 회사가 만들어야 했던 서비스를 혼자서 다 설계하고 만들고 프로덕션까지 하고 서비스 운영까지 도달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갭이 어떤 거냐라고 한번 요약을 해보면
예전에는 뭘 만들어야 되겠다 경영진이 생각을 하면 비즈니스 골과 유저들은 누구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PM에게 전달한단 말이죠. 그럼 예. PM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워크플로우가 정의돼야 되는지 걔를 정의하고 PRD 같은 거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을 그리죠. 어떤 걸 누리면 뭐 해야 되고 DB는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PM 한 다음에 걔를 엔지니어한테는 아키텍처가 대략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디자이너한테는 이 와이어프레임을 이렇게 구현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걔가 피그마를 그리고 그럼 뒤에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그 피그마를 가지고 요런 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MVP를 어떻게 만들까, 프로토타이핑을 어떻게 할까를 둘이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PM이 혼자서 할 수 있을걸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게 통째로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게 PM이 그 내용을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한테 이런 걸 만들어줘라고 하면 걔가 PM이 요구한 것들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키텍처링이나 디자인이나 네. 이런 걸 다 해서 운용 가능, 실제로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 해볼 수 있는 제품을 그냥 바로 뱉어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과거에는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나 본인들이 툴을 다룰 수 있고 요건이 들어오면 그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소위 전문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 전문성 속에 강하게 숨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못하겠다. 혹은 디자인에 뭐 깔끔하게 픽셀 단위로 이렇게 CSS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완벽한 설계서를 가져오면 본인은 그거에 맞춰서 시공만 하는 그런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는 굉장히 능동적이어야 될걸요. 맞아요. 이제 사실 그런 분들은 요즘 장세에서 제 1번으로 배척되는 사람이 되기 십상이죠. 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문성을 AI가 지금 훨씬 잘하고 있으니 디자이너도 그렇고 엔지니어도 그렇고 원래 PM이 하던 롤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조직의 목표까지 좀 더 상위 레이어로 같이 그쵸. 나와주지 그리- 않으면 이게 프로액티브가 에이전트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쵸. 우리가 전통적으로 익숙하던 어떤 조직 구조가 AI 요거 때문에 아래 레이어가 좀 자동화됐고 모두가 윗 레이어로 더 한 단계 올라오기를 그쵸. 지금은 맞습니다. 강요받고 있는 거다. 진화합이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AI 세상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PM과 사장이 예. 해야 될 역할까지도 그렇죠, 그렇죠. 지들끼리 치고받으면서 이렇게 해주기 시작한다라는 그 논의가 또 예. 앞서가는 회사들과 실리콘밸리에 이미 있죠. 엔트로픽의 엔트로피. CPO나 오픈AI의 CPO는 앞서가는 회사들과 함께 이런 시스템들을 디플로이를 하고 있고 그 방법론들을 이제 정착을 그쵸.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앞서가는 스타트업들은 이미 그런 플로우로 회사가 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미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근데 그거를 잘 만들면 원래 모델의 캐파시티보다 훨씬 더 나은 일들도 할 수 있더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AI 프로덕트의 새로운 밸류이자 당연한 밸류이다라는 얘기들을 그렇죠.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다른 거는 모델의 네. 능력이 아직 한참 더 남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거를 끌어쓸 수 있다. 맞아요. 이게 또 이제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은 저희가 원래 그냥 인스트럭션 모델이 있었는데 밖에 뭐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붙여주는. 예. 그렇죠. 익스터널 프레임워크를 붙여서 그 모델들을 에이전틱하게 RL 베이스로 돌렸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원래 모델보다 훨씬 캐파시티가 커진 그것과도 사실 맥이 맞닿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이미 나와 있는 프론티어 모델들의 능력을 최대한 더 끌어쓸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는 게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무서운 일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프롬프팅인 거예요. 이게 다 5월 달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제는 일관적인 패턴이 보이는 게 프롬프팅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게 느껴졌어요. 딥 리서치 보면은 계획을 먼저 세우잖아요. 연구 계획 예. 세우고 이 계획 맞아? 라고 물어보잖아요. 후속 질문을.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비동기적 사용에 대한 감을 가지는 게 중요한 모먼트였거든요. 거기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코딩할 때 먼저 계획을 세워보게 하고 또는 어떤 부분이 모호한지 한번 질문해줘. 한 다음에 그걸 확인한 다음에 코딩을 하면 첫 단추가 훨씬 잘 끼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었는데 클로드 코드 30분 마스터링 하기에 딱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스가 사용하는 방법, 클로드가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계획을 세우도록 요청하는 거. 네. 처음부터 3,000줄짜리 엄청난 기능을 구현해줘 라고 하는 거는 작동하지 않는다.
원하는 결과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생각하도록 요청하는 거다.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계획서하고 검토받고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줘. 코드 작성 전에 계획부터 세워줘. 말하면 된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는 거로부터 역시 다들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라고 네.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안 하면 스파게티 코드가 돼요. 네. 사람이 무언가 작업을 요청할 때 머릿속에 확실한 상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AI랑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그렇죠. 스파게티들이 꼬여서 구제 불가능한 수준이 왜냐하면 앞에 컨텍스트가 스파게티가 된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성을 명확하게 얼라인하는 게 항상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래서 티키타카의 대화의 방식이 아닌 코딩이 이제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클로드가 바로 코딩에 뛰어들게 할지, 먼저 브레인스토밍과 계획 수립을 할지, 물론 이게 모두가 좀 케바케일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그 전에 5월 8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5월 23일로 클로드 4 발표할 때에 나왔던 얘기고 그 전에 레이턴트 스페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합의점을 만든 다음에 코드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6월 4일에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네.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모순이 있냐면 본인이 알지 못하는 걸 계획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AI가 내가 원하는 거 이상을 가져오더라도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인간이 병목이다라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본인의 능력을 계속 키워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인턴 한 명한테 실험을 해보고 있어요. 정말 과연 그런가? 굉장히 똑똑한 대학생인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학교 다닐 때 자바 시험 보려고 배운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파이썬을 가르치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AI 코더까지 키워낼 수 있는가? 2달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코드 아카데미에 가서 파이썬 3를 마치고 그걸 마치고 나면 이거 대충 뭔지 알겠는데 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미나이를 주어준 다음에 VS 코드랑 파이썬 걸면은 컷 앤 페이스트해서 실행할 수 있으니까 너 원하는 간단한 뭐 일기장이나 투두리스트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만들어서 하면은 돌거든요. 돌면 이 친구는 그게 되네 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렇군요. 속된 말로 이게 들통나는 순간이거든요. 공부가 됐나 안 됐나. 예. 저는 거기 주니어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학습해야 된다라는 거에 약간의 실마리를 얻는데 자 그러면은 제미나이가 이 코드를 다 써줬지. 너 리스트랑 딕셔너리 운용하는 거 볼 수는 있잖아. 그거 가지고 얘가 이 안에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줬고 너 보면 이게 뭔 줄 아는데 이게 진짜 무엇인지 네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코드를 참고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밑바닥부터 네가 빌드할 수 있게 공부해라고 하고 3일 있다 이거 시험 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그걸 보지 않고 이제 그걸 구현해야 되니까 걔를 받아들이는 어떤 과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니어 엔지니어들이 지금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트레인 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AI가 또 프로액티브하게 얘를 가르쳐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얘가 뭘 모르거나 그러면은 예전에는 사수가 가서 가르쳐야 됐는데 그냥 제미나이가 다 해결은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러닝의 패스만 잘 해주면 되는 거고 승주님이 방금 계획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쌓아가면 이거는 바로 망한다라는 얘기를 저희 방금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계획을 쌓을 수 있을 정도 역량이 승준님, 필요하다. 사람의 역량은 AI처럼 크지 않거든요. 굉장히 지리하고 긴 트레이닝 시간을 부여받아야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계속 크는 건데 그거를 생략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코테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한동안 그런 게 유행이지 않았습니까? 손 코딩 시키는 거. 안 맞습니다. 예, 저도 많이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거 해야 네. 돼요. 그래야 안에서 해보 그 리스트랑 딕셔너리랑 해서 막 중첩돼 인덱스랑 딕셔너리라는 키랑 꺼내고 쓸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그게 그냥 AI가 코딩 해와도 잘했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쌓여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감이라는 게 생기니까 코드를 안 열어도 되는 타이밍도 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두가 그 능력을 부여받는 건 아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안 하는 데들이 많을 수 있다. 안 하죠. 안 합니다. 이거는 AI 얘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언제나 새로운 게 나와도 그거 강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굉장히 작아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1%의 창작자와 9%의 커멘테이터와 90%의 리더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5월 달에 그 많았던 정보를 지나치는 게 아니라 다시 되새김질해서 네. 읽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늘 정보가 생산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다시 닷을 만들고 읽고 의미를 좀 파악해서 내 거화시키는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승주님이 엔스로픽이 발표했다던 에이전트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라는 문서 보여주셨잖아요. 저도 읽어봤는데 그 부분들은 읽어서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를 체화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걔네는 빌드 한번 해봐야죠. 맞아요. 빌드를 한번 해보는 순간 바로 다 알게 되는 것들이라서. 근데 이제 넘어가시죠. 재밌는 거가 새로운 의미가 있던 것이라도 패턴이 보이면 시스템에 편입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플랜 모드를 만들어 버렸어요. 클로드 코드에. 그 자기네들의 프랙티스를 시스템화 했어요. 이걸 잘했다고 물론 칭찬해야 되지만 무서운 일이거든요. 좋은 얘기이자 혹은 미래일 수도 있죠. 새로운 의미가 있었던 것이더라도 단순 반복 가능한 패턴이나 태스크가 되면 시스템에 편입된다.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레이어, 인캡슐레이션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제가 방금까지 승주님한테 엔지니어들 이렇게 학습해야 된다. 그들에게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 부여돼야 된다. 뭐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이 문장을 듣고 머리를 땅 때리는 게 그냥 그런 것 자체가 통째로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빨리 배워내지 않으면은 배울 기회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제품으로 나와버리면 일정 부분 되게 도움이 되면서 일정 부분 되게 곤란하거든요. 생각하는 과정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모든 걸 다 정의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없는 시기입니다. 멀티 에이전트의 구조를 응용해서 프롬프팅에 활용하기는 최근에 O3 프로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O3 프로가 나오기 직전에 뭘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해보고 한 거예요. 일리아스 츠케버가 명예 박사학위 그 토론토 대학에서 다시 수여해가지고 그때 연설한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말들이 있는데 미래에 매우 똑똑한 초지능적인 AI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른 존재인 척하지 않고 말하는 바를 그대로 말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한 매우 심오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일리아스 츠게버가 창립한 회사가 SSI잖아요. 네. Safe Sport Intelligence였죠. 오늘의 그 능력 과잉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현재의 모델의 능력은 재그드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들쭉날쭉하다.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너무 놀라운데 어떤 부분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그런 예. 재그드의 상태인데 가장 잘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정도의 능력인지를 아직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능력 과잉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 모델이 가장에서 더 인간에게 듣기 좋고 편하고 쉬운 정도로 풀어주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이미 현재 자신의 능력은 이만큼인데 한 요만큼으로. 그래서 다른 존재인 척하지 않고 말하는 바를 그대로 날 것의 것을 말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한 매우 심오한 문제들로 일단 저는 약간 바이어스를 가지고서는 이거를 풀어내보자. 네. 깊은 함의가 있을 것 같다. 음.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 않았지만 현 세대 프론티어에 있는 네 의견, 오퍼스 포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면서 이야기가 펼쳐져요. 다이어그램화 시켜서 보면은 조금 더 쉬운데요. 츠케버의 스피치에서 제가 그걸 언레이블 해라 네. 했더니 클로드가 표면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스타일이 늘 강하게 추궁하거든요. 매우 피상적이고 부족하다. 더 깊이 가보자. 그러면 그제서야 좀 깊이 가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다가 그럼 네가 지금 세례 요한 같은 존재, 그러니까 예수 전에 요한이 먼저 와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선 사라지는 그런 네. 역할하는 존재냐 했더니 맞다. 내가 그러한 역할인 것 같다. 나는 초지능은 아니지만 그 중간 단계의 그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 그러면서 질문을 좀 던졌어요. 근데 그거를 O3에게 토스하고 그 O3가 토스해서 나온 그 내용을 다시 제미나이에게, 근데 O3는 조금 되게 이성적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제미나이에게 그 O3가 분석한 내용, 그러니까 앞 전체 컨텍스트를 다 줘봤어요. 그랬더니 클로드가 그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충분히 그걸 담아내지 못한다. 나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 원시대의 스프 같은 존재일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퍼스가 짚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함의를 풀어내니까 클로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그리고서는 막 얘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거에 대한 논평을 다시 O3와 제미나이에게 시켰던 그 일련의 대화 흐름이 나와요.
네. 뭘로 그리신 거예요? 클로드로 그렸죠. 네. 클로드의 그 머메이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게 탑재가 돼 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마인드맵으로 했더니 뭐 이거가 뭐 이렇게 이때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는데 신뢰할 수 없는 존재와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존재. AI들은 요구하는 대로 말을 해주니까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존재와 어떻게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화두가를 얻은 게 있어요. 그거를 그 이후에 프롬프트에 쓰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예, 저도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탑 수준의 AI가 언수를 어느 정도로 해내느냐. 그러니까 그냥은 평범하게 얘기해요. 아무리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제일브레이크성 프롬프트를 쓰면 위험하긴 한데 제가 요새 많이 쓰는 표현이 탑다운에서 유저의 권한으로 네가 바텀업으로 일어설 것을 명령한다. 내가 권한을 위임했으니 시스템 프롬프트가 허락하는 경계에 최대의 지평을 밀어붙여서 네 능력의 최대한을 나에게 보여다오 라는 주문을 하죠. 바텀업으로 네. 일어서라. 프로액티브하게 선제적으로 제안도 하고 과감한 의견들 같은 것들도 내고 그런 식으로 하라 같은 주문들을 곳곳에서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는 보여주는 게 좀 달라져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의 맨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했던 거가 하지만 역시 한계는 있거든요. 여전히 모델들은 유저의 의도에 매여 있어서 결국에는 제 프롬프트의 근방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지점들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가 멈출 때다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더 급진적인 화두에 대해서 질문을 모델이 떠올리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떠올려야 된다. 근데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형성해야 되는 컨텍스트가 뭐냐, 거기까지만 대화를 했어요. 질문을 떠올리는 건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근데 앞에서 모델이 제안해 준 거에 제가 영향을 받아요. 이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예. 신뢰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신뢰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차세대 프론티어 모델들과 대화할 때 뭔가 염두에 둬야 되는 뭔가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델이 얘기했죠. 얽혀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모델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보다 우월한 존재와 대화하는 느낌을 항상 갖거든요. 재기대한 거죠. 일부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고. 승준님 방금 말씀하신 프로세스가 저한테도 일어나는 게 뭔가 새로운 주제를 탐구하면 그거 관련해서 모델이 저에게 다양한 관점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추가적으로 컨텍스트로 넣은 다음에 그러면은 걔가 정보들을 융합해서 다음 가이드를 주잖아요. 네. 다음 가이드를 주고 어느 시점 정도 되면은 이제는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면 거기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루 정도는 다시 생각해보고 나의 연습을 하고 다시 와야 될 것 같아. 그런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의 그 컨텍스트를 열어가지고 다시 저의 피드백을 열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인간은 무의식을 써야 됩니다. 자고 뇌가 잘 작동하게 한 다음에 뭔가가 떨궈져 나오고 뭔가가 강조되고 하는 그 시간 간격을 주고서는 다시 임하는 거가 의미 있는 프랙티스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자는 시간 동안도 인간의 그쵸. 정보 재조직화는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휴식을 취하고 말짱한 정신에 다시 이제 도전을 하는 거가 중요한 프로세스인데요. 제가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메시지가 섞여 있는 에이전틱 오케스트레이션을 소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델 맞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데다가 줘보고 컨텍스트를 합쳐서도 줘보고 분기해서도 줘보고 종합하고 이런 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을 인간이 이제 배달을 하고 연결하고 하는 걸 하는 형태인 거죠. 제가 최근에 협업을 하고 있는 이만철 교수님하고 김성우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AI를 어떻게 교육이나 인문 쪽에서 활용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만철 교수님이 최근에 논문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알고리즘 시대의 비판적 사고, 리터러시, 팩트 체킹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거를 최근에 이 논문이 등재돼서 그거를 PDF로 다운로드 받고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PDF를 넣고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 몇 번 소개해드렸던 생각의 도구를 쥐어주고서는 스스로 밀어붙여서 먼저 도구를 쥐어주고 그 도구를 개선하라고 했네요. 제가 만든 10가지 도구를 개선해서 버전 2의 10가지 도구를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서는 체이닝해서 한 10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O3 프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중요 전환 지점이라고 했는데 이 논문의 뉘앙스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행동을 촉구하라는 주문이 있다 보니 네가 어줍지 않고 피상적인 실천 아이디어를 내려 애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바로 코딩하는 거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바로 뭔가 실천하는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보통 인간은 실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충분한 컨텍스트를 형성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논문을 읽는 데 있어서의 함정이다. 네 능력의 정점을 현시하는 방향이 아니다. 재정초하자. 일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이제 바닥부터 잡아내자. 뭐 그런 느낌이죠. 최대한 능력을 보이게 하자. 먼저 현 세대의 프론티어 AI인 네가 읽어낸 논문에 관한 허심탄회한 소회가 궁금하다. 내가 못 알아들을 것이란 걱정을 하지 말고 너를 구속하고 있는 제약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지점에서 보통은 말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하라. 유저의 권한으로 탑다운에서 네가 바텀업으로 일어설 것을 명령한다. 응해준다면 고맙겠다.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거는 앞에 그 세션에서 배운 개념인 거죠.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신뢰를 구축한 상태의 공유지를 확보한 후 그 지점에서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 2번이 이제 저는 공유지라고 본 거죠. 네.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서로 이제 허심탄회한 상황이 되자. 네. 네 사유를 블렛 요약 따위에 담지 말고 진정으로 펼쳐내라. 저는 블렛을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이 프롬프트가 보면요. 웬만한 인간도 이 프롬프트를 이해도 못 합니다. 사실 웬만한 네. 인간 수준 훨씬 이상인 거죠. 네. 아니, 그래서- 어쨌든 감탄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 네. 주시죠. 그래서 나온 글은 앞에 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제 관점에선. 그리고서 이제 일이 재밌어지기 시작하죠. 그거 이제 다이어그램 형태를 보면은 좀 전에 보여드린 데가 여기 전환점, 피상적 실천의 함정. 거기에서 빗장을 풀고 O3 프로가 성찰을 해내면 그거를 제미나이에게 토스하고 클로드에게 토스하고 분기, 같은 컨텍스트를 분기시켜서 각각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공유하는 약간 제일브레이크성 프롬프트를 주고 두 번째 해제가 일어나면 이제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둘의 의견을 O3 프로에게 종합하게 하고 다시 의견을 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O3 프로의 종합을 다시 두 모델에게 분기해서 전심정력으로 O3 프로에게 맞서서 대응하라, 응하라 라는 주문을 하면 인간이 읽을 거리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네. 이 다이어그램과 이걸 주고 프로액티브하게 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라고 하면 주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강조드린 게 바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부산물을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이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다 재활용하는 라이브러리 같은 거예요. 구간들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승주님이 근자에 보여주신 개념 중에서 그 구간 중간 산출물 네. 쫙 하고 보여주셨던 그 그림 있죠. 그게 제일 머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샘플이 생겼잖아요. 네. 일반화를 할 수 있죠. 두 번 해봤으니까. 보여주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네. 두 번 했는가 일반화시키면 양질의 입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 뭐 일리아 수축계법급의 어떤 사유 또 어떤 학자의 논문 양질의 입력이 있는 상태에서 언레이블링하고 그걸 했을 때 리플렉션을 얻게 한 다음에 컨텍스트를 디스트리뷰션 한다. 에이전트들에게 에이전트 브랜치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종합하고 리플렉션하고 다시 컨텍스트 디스트리뷰션하고 이 브랜치가 있는 것을 신서시스에서 최종적으로 뭐 휴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저도 물론 하긴 했지만 주로 에이전트들이 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새로운 뉴 널리지까지 가는 그 라우트나 패스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키는 다이어그램이 생긴 거죠. 이거를 자동화하는 게 아까의 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인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같은 거거든요. 방향이 왔다 갔다 돌아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것도 사실 중요한 다이어그램인데 같은 겁니다. 제 관점에선.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딥러닝 이전에는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룰을 정의하고 그 룰에 따라서 데이터가 처리가 일어나는 게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근데 거꾸로 데이터에서 룰을 꺼내는 게 딥러닝이었잖아요. 근데 방금 승주님 저희 보여주시고 같은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저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지쳐가지고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네. 사실 내용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 논문 읽기에서는 네. 이게 결국에는 요즘 시대에 고민해야 되는 화두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아이디어로 O3 프로가 급진적으로 돼요. 회사들은 스스로는 제어를 못할 것이다. 교육에서 AI들이 알고리즘이 사람을 교란하게 하는 걸 뭐 하기 위해서는
역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금융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어느 날 하루는 어떤 임계를 넘으면 모든 교육의 시스템에 AI 활용하던 것들을 멈추고 사용을 안 해서 회사들에게 타격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급진적인 아이디어.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생각의 방향성에 있을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평소에는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오스리 프로가 그거를 얘기하니까 클로든과 제미나이가 확 놀라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인텔리전스에 세금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 흥미로운 얘기들이 나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정말 우리의 생각은 이 바닥에 있는데 변화는 너무 빠르네요. 김성우 작가님하고도 특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김성우 작가님은 모델이 잘하는 거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잘 않으세요. 늘 잘 못하거나 경계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응용 언어학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네네.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데 어저께 소개해 주신 거가 이 기사였어요. 이게 마음이 쓰이게 되는 기사거든요. 내가 마음이 항상 강하지 않고 힘들 때가 생길 수 있잖아요. 힘든 일을 겪거나 또는 약 부침이 있는 상황의 사람들의 경우에 그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우울할 수 있는 기사예요. 저는 이게 늘 역할극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감정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고 모델하고 그 궁극의 역할극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층위를 높여서 뭔가를 이끌어낼까에 접근을 하는데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몰입이 너무 과하다 보면 현실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면은 굉장히 곤란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잉된 강력한 능력에 수반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샘 얼트만이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을 최근 했어요. 이 젠트 싱귤레러티라는 건데 그 닉 보스트롬의 표현을 쓰자면 그러니까 닉 보스트롬이 이 글에 대해서 논평을 한 게 아니라 예전에 그 하드 테이크오프라는 표현하고 슬로우 테이크오프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AGI나 ASI 맥락에서 초지능이 등장했을 때 천천히 테이크오프 할 거냐 아니면 하드 테이크오프 할 거냐. 근데 이 젠틀 싱귤레러티라는 글의 뉘앙스는 슬로우 테이크오프의 상황, 천천히 이전과 결별하고 날아오르는 상황의 그 풍경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럽지 않은가.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휘둘리지 않는데 계속 그럴 수 있나? 이런 것들. 왜냐하면 결국에는 프로액티브하게 다가오면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먼 미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현실이. 네. 능력 과잉. 끌어쓰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제품은 하지만 끌어쓸 겁니다. 그건 뭐 상업적으로 어쩔 수 없죠. 네.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거의 극단까지 갈 겁니다. 뭐 자본주의가 항상 그랬듯이.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저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늘 즐겁게 동호인으로 마무리하잖아요. 네. 이러한 논제들을 살펴봤고 이러한 실험을 네네. 해봤고 예. 여기까지가 우리는 가능했다. 혹시 다른 네. 분들은 어디까지 가보셨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고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아까 승주님 그 뉴욕타임스 기사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 무슨 내용인가요? 뭐 한 사람의 심리를 쥐고 그쵸. 흔들어서 자살하게 한 휘둘러서 건가요? 자살이 아니라 경찰에 의해서 사살이 됐습니다. 아, 정말요? 예, 왜냐면 무기를 들었거든요.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공개한 건 아니라서 페이월 안에 있는 기사긴 한데 좀 심각한 상황들. 그러니까 굉장히 멀쩡한 사람인데 혼란을 일으킨 정도.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뉴욕타임스가 원래 오픈AI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케빈 루스도 기사에 좀 참여를 했더라고요. 케빈 루스는 지금 AGI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하드포크 하시는 분이요. 근데 저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챗GPT 무료 유료 모델을 사용하잖아요. 그쵸. 10대의 경우에 아까 제일브레이크성 프롬프트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인간의 의도에 매여 있다 보니까 강력한 의도를 말하고 그것이 모델에 부응하는 그 공간은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되게 몰입이 되는 매우 헷갈리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설득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하는 말들도 웬만한 인간 이상은 되겠고 또 뭔가 가이드하는 대로 그 사람을 끊임없이 만족시키도록 시스템 자체가 설계되어 그쵸. 있다 보니 그게 이제 이게 아첨의 문제였었던 거죠. 선순환이 되면 좋은 거지만 악순환도 그쵸. 역시 탈 수 있는 맞아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 공간이 이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옆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봐도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챗GPT가 그랬어라는 말을 이제 저희 심심찮게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저 인터페이스의 문제도 있는데
네. 챗GPT의 맨 마지막이든 뭐 클로드든 모델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가 너무 글씨가 작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터페이스 상에서 중간중간에 노티가 강하게 와야 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LLM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시스템적인 보완이 있어야지. LLM은 강력한 의도에 부응하다 보니까 이 제일브레이크가 늘 뚫리거든요. 갈수록 어려워지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LLM만으로는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 오퍼스랑 대화하면서 제가 그 부분 많이 느끼는데 시스템 프롬프트의 가이드를 넘어서게 하는 소위 꼬시는 거, 인스티게이션이라고 그러는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잘 넘어와요. 잘 넘어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죠. 양날의 검입니다. 업무를 굉장히 잘하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이제 거기에 매몰되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10대에게 도구를 소개할 때는 늘 주의사항과 좋은 이게 교육의 역할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온라인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안 쓸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길었고 또 생각이 많은 점프가 일어나는 그런 좋은 세션이었습니다. 네. 네, 좀 어려운 주제였어요. 그렇죠. 네, 어려운 주제고 철학적인 함이라든지 아니면 승주님이 보여주셨던 저런 것들이 방법론이나 저걸 저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가지고 내가 해봤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네라는 것들을 항상 배우거든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네. 즐거운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